여기다 필기해 가면서 수업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보통 서울에 출근하면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걸려요. 그래서 1시까지 자습감도 가면 집에 오면 2시 반이야. 씻고 뭐 하다 보면. 아침 7시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피곤해요. 요즘엔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정말 짱 피곤해요. 그렇지만 저는 차 운전하면서 절대 딴짓거리는 안 해요. 제가 차 운전하면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저 음식 안 먹어요. 차 운전하면서 뭐 안 먹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먹어요. 그 음식 먹으면 사고 나요. 어떤 음식을 내가 안 먹을까? 술. 아니요, 술은 당연히 안 먹죠. 난 운전하면서 절대 붕어빵은 안 먹어요. 왜? 사고 나요. 왜요? 붕어빵. 그래서 붕어빵은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지금 윤석 이해 못했고요. 예, 강의 메모했고요. 친구한테 써먹으려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도 얘기해야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지우한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질문이야. 방구 끼지 마. 영어로 뭐라 그래? 그렇죠, 돈가스야. 자, 됐고요. 잘하는데? 자. 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 한번 보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 자, 우리 생명체 도대체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름대로 한번 적어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뭘까요?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물이고요. 단백질, 지방 순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물질 순서대로 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말고 원소의 질량비를 갖고 만약에 따진다면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은 질량을 차지할까? 물. H2고 얘는 CHON으로 돼 있죠? 얘는 CHO로 돼 있고요. 자, 어떤 원소 가장 무거울까? C. O. O야. 기억해야 돼. 산소 제일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한 놈 누구야? 조은이가 있죠? 자, 기억하자. 오케이한 놈 누구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한 놈.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순입니다. 오케이한 놈 순서대로 간다. 이거는 원자 수가 아니라 질량을 따지고 해요. 선생님, 수소가 제일 많지 않아요? 그렇지. 수소가 제일 많지. 그렇지만 매우 가볍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큰 많은 질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 자,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물인데, 물은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고요.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약 60에서 70% 정도가 우리 몸에 물로서 채워져 있고요.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어야 돼요. 우리는 기체 상태 안 돼요? 고체나 기체 상태의 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구보다도 태양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설사 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반면에 지구보다도 좀 더 바깥쪽 행성, 그러니까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뭐 목성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 이 물은 다른 어떤 화합물로서는 대신할 수 없는 물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이런 화학적 특성이 생명 현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물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거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극성. 첫 번째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와.
자, 극성 내성질 갖고 있고요.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부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갖는 거야. 아마 화학시간에 배웠을 거야. 얘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요 각도가 약 104.5도 구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분 형태를 띠고 있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전하,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자 내부의 양전과 음전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극성 물질입니다. 극성 물질인데 얘는 액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이거 뭐야? 극성 용매가 되는 거야. 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극성 용매입니다. 그러면 극성 용매라서 뭐 어떤 기능 갖고 있어요?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요. 뭐든지 잘 녹여요.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럼 뭐든지 잘 녹이기 때문에 어떨까? 운반을 잘하겠지. 그렇죠? 떼굴떼굴 굴리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운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운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영재고등학교 스타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물은 이렇게 104.5도 구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고요. 그 결과 산소가 음전을 띠고 있고 수소가 플러스전을 띠고 있고 전체적인 벡터가 0이 아니에요. 비대칭 구조 갖고 있단 말이야. 얘네가 벡터가 0이 아닙니다.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뭐야? 극성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물이 이렇게 104.5도 구분 형태가 있지 않고 만약에 물이 이렇게 산소가 있고 수소가 양팔 쭉 벌린 180도 직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면 얘는 벡터합이 0이 되면서 왜 벡터합이 0이에요?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치고요.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벡터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있잖아. 힘의 합력이 0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물이 무극성이 돼요. 무극성 용매가 됩니다. 그러면 물이 만약 이렇게 180도 무극성 용매가 된다면 우리 지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자, 얘가 극성 용매인데 얘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물질 녹이는데 무조건 잘 녹이냐? 아니에요. 얘네는 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대단히 커요. 따라서 우리 몸속에서 필요하고 우리 몸속에서 운반되는 물질들은 전부 다 극성 물질이야. 물에 녹는 거야.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에 잘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물질이고 이런 극성 물질을 잘 녹여서 운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재 마시고 있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뭐야? 무극성 물질이야. 그래서 물에 안 녹아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무극성이라면 물이 이렇게 무극성 용매로 존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떨어져요. 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녹이질 못하는 거야. 반대로 무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은 대단히 커집니다. 무극성 물질의 용해성은 대단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상당 부분이 다 물로 덮여 있는데 무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질소의 대기 성분이 없어져 버리겠지. 왜? 물에 다 녹으니까. 그렇죠? 물에 다 녹으니까. 반면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염산이라든가 염화소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극성 기체들이 대기를 구성하겠죠. 이런 극성 기체들이 물에 녹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의 대기 성분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소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맹독성 기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물이 만약 무극성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대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가 다 물에 녹는단 말이야. 그렇죠? 바닷물에 전부 다 녹기 때문에 대기의 성분에서 빠져버릴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포당을 운반해야 되는데 물에 녹지 않으니까 운반을 할 수 없겠죠. 극성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운반작용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물은 이렇게 104.5도 구분 형태를 띠고 있고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극성 물질을 잘 녹일 수 있고 그래서 운반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극성이기 때문에 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무극성 기체는 녹이지 않고 우리의 대기층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물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은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데,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FON이 수소와 공기를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매우 강한 인력이야. 얘는 매우 강한 분자의 인력인데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하고 좀 달라요. 아주 강한 분자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을 갖게 되면 그 분자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라든가 녹는 점이 매우 높아지겠지. 그래서 물은 이렇게 매우 강력한 아주 특수한 매우 강한 분자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장에 비해서 끓는 점이라든가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분장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자의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물 정도의 분자량이고요. 분자의 인력이 그냥 일반적이라면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할 거야. 예를 든다면 이산화탄소는 물보다도 분자량이 2배 정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는 뭐야? 기체로 존재해요. 왜? 분자 인력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물은 분자량이 18. 매우 적어요. 적지만 매우 강력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매우 강한 분자의 인력인 수소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매우 높고요. 다른 말로 비열이 매우 크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자, 비열이 매우 큰데 자, 비열이 뭐야?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 부르고요. 얘의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람 도시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비열이라 부르고 이렇게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야? 지우, 비열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온도 변화가 매우 적다는 얘기야. 온도 변화가 매우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매우 적어. 그래서 어쩔 TV 우리 몸에 어떤 이론점을 제공할까? 그렇죠. 우리 몸의 체온 유지를 하는데 그에 이제 큰 도움을 주겠죠. 이렇게 체온 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물이 극성을 띠고 있고 하나 수소결합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냥 세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물은 화학 반응의 매개체예요. 화학 반응 매개체라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고체가 반응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체가 반응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고체나 기체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없다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하겠지. 왜? 대부분의 반응이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반응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물의 특징이야.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선생님, 수결이 뭐예요? 극성이 뭐예요? 궁금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일단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물질로 쓰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근육이라든가 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기도 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 화학 반응도 조절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게 뭐야? 조언이 뭐야? 확반을 조절하는 거. 근데 그게 단백질로 돼 있다네? 호르몬? 비슷해요. 호르몬이나 효소예요.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도 역시 단백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뭔가를 운반해주는 운반작용도 해요. 얘는 또 뭔가를 옮겨줘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피. 피에 뭐? 적혈구. 적혈구에 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같은 거 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 기능도 갖고 있어요. 뭘까? 우리 몸을 보호해줘요. 뼈. 뼈가 너 몸을 보호해줄 것 같아? 화학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죠. 뭘까? 뼈가 단백질로 되어 있진 않죠? 피부. 항체. 항체. 그렇죠? 지금 주원이가 대답하는데 정답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60에서 70% 돼요.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원이처럼. 틀려도 자기가 자꾸 틀리죠. 그게 공부예요. 틀리면서. 그럼 얘는 두 번 다시 그걸 잊어먹잖아요. 뒤에 가서 물어보고. 물론 주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한번 답을 했는데 틀렸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잊어먹지 않아요. 이게 공부거든요. 공부 좀 적극적으로 덤벼야 돼요. 주원이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왜? 보통 쉬는 시간에도 나대지만 수업 시간에도 나대는데 그 수업 시간에 나대는 것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생물은요. 적극적으로. 어차피 암기잖아, 생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고 나머지 올해 영재고 갈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틀렸다고 해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뭐라 그런 거는 지우 빼놓고는 내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강, 오케이? 주호, 오케이? 넌 틀리면 죽어. 지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네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단백질은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단백질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 이거 우리가 전 배웠잖아. 얘가 질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백질을 우리가 이용하면 질소성 노폐물로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지? 요것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암모니아. 그렇지.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작은 요소로 바꿔주는데 지금 어디에서? 간에서 이렇게 바꿔준다. 저번에 배웠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CHON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만들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야 바로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뭡니까?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인데 아미노산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영어를 구성하는 알파벳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알파벳들이 모여서 영어 문장을 만들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예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다 제각각이. 그래서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요. 쭉 모이는 거야. 근데 모이는데 둥글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쭉 기차처럼 체인처럼 쭉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이 아미노산들이 일정한 배열 순서를 가지고서 얘가 배열 순서를 갖게 되는데 이 배열 순서로서 쭉 체인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그러면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얘가 사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폴리펩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열 순서야.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결정돼요.
입체 구조가 결정돼요. 생 모양이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 거고 입체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되는데 이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는 이 물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라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단백질들은 제각각 다 기능이 달라. 왜 기능이 달라?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 그 입체 구조가 왜 달라?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고 입체 구조가 다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로 폴리펩타이드라 불러요. 자, 아미노산의 종류 몇 종류? 20종류야. 20종류인데 아미노산 중에서 요거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요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